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2025년 11월 정말 정신없는 한 날이었죠. 1달러에 딱 붙어 있어야 할 스테이블 코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정말 그랬죠. XUSD가 0.3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설마 했는데 USDX가 0.4달러로 뒤따라가고 DUSD는 아예 0.02달러. 그러니까 98%가 증발해버리는 걸 보면서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셈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가진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연쇄 붕괴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사정을 완전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각 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고 또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유동성 블랙홀이라는 공통된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투자자로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 실용적인 체크리스트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던 XUSD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모든 일의 시작은 XUSD의 발행사 스트림 파이낸스의 충격적인 고백에서부터였어요. 11월 초에 갑자기 공지를 올렸는데 외부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서 운용하던 자산에서 무려 9,300만 달러. 9,300만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내용이었죠. 잠시만요. 1,200억 원이요? 고객들이 이건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맡긴 돈을 가지고 외부 운용을 맡겼는데 거기서 그런 천문학적인 손실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신뢰에 금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깨져버린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또 터졌어요. 아, 또요? 네, 바로 직전에 대형 디파이 서비스인 발렌서에서 해킹으로 추정되는 익스플로잇이 발생했거든요. 문제는 XUSD가 이 발렌서의 유동성 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담보자산도 손실 났다는데 우리가 돈 넣어둔 밸런서 풀도 해킹당했다고 내 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겠네요. 바로 그거죠. 우리 돈이 안전한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불투명한 자산관리 방식이 최악의 시점에 최악의 방식으로 터져 나온 거죠. 신뢰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XUSD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1달러에서 0.3달러까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XUSD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충격에 빠졌을 텐데 이 불길이 어떻게 옆 동네인 USDX로 옮겨붙게 된 건가요? USDX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했어요.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여러 자산을 엮어 1달러 가치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 수익 구조의 핵심이 바로 문제의 진원지였던 발렌서 V2 유동성 풀과 아주 깊게 엮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밸런서 풀이 흔들리자마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네요. 네, 운명 공동체였던 셈이죠. 발렌스 익스플로이스로 관련 유동성 풀이 거의 말라버리자 USDX의 가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연쇄 반응에서 터졌습니다. USDX를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리스타 다오 같은 렌딩 서비스에서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USDX의 담보 가치가 불안해지니까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율이요? 네, 대출 금리가 연 800%까지 폭등했습니다. 연 800%요. 그건 사실상 빌리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아니면 빨리 갚으라는 압박이거나요. 맞아요. 하루만 빌려도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USDX를 담보로 거액을 빌렸던 고래 투자자들이 상환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포기해버린 거군요. 네, 어차피 담보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저런 살인적인 이자까지 내면서 갚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담보는 청산 위기에 처하고 대출 상환은 안 들어오고 완전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담보 가치는 폭락하고 시장에는 패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USDX도 0.4달러 선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정 풀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레버리지로 얽힌 대출 구조가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어요. 그런데 DUSD는 하락률이 98%였어요. 앞선 두 사례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건 대체 어떤 구조였기에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DUSD는 리스크 관리란 무엇인가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코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담보자산의 구성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담보자산에요? 네, DUSD의 1달러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자산의 약 65%가 바로 제일 처음 물어졌던 XUSD와 관련된 포지션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집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 집 기둥의 65%가 그 집과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군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그냥 설계 실패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사실상 자살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였죠. 스트림 파이낸스가 손실을 발표하고 XUSD가 무너지자마자 DUSD의 담보 가치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기둥에 사라졌으니 집이 버틸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단 48시간 만에 1달러에서 0.02달러로 추락했고 발행사인 일릭선은 결국 백기를 들고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몰빵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들어보니까 세 사건이 전부 따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이었네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유동성 블랙홀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개념을 저희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쇄 붕괴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장면별로 따라가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 장면은 평화로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XUSD, USDX, DUSD 같은 코인들이 밸런서 V2라는 거대한 풀 안에서 서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자를 받고 또 이걸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겉보기에는 아주 잘 돌아가는 금융시장이었죠. 겉보기에는요. 그럼 두 번째 장면에서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장면은 레버리지의 꼬리물기예요. 많은 투자자들, 특히 고래들이 이 코인들을 담보로 맡기고 USDC 같은 안정적인 코인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디파이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었죠. 문제는 이 파이프라인이 소수의 고래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시스템 전체가 이 레버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젠타달린 다투인데요. 블록을 하나씩 빼서 위로 쌓아 올리는데 밑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구조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누군가 결정적인 블록을 빼버린 거군요. 정확해요. 세 번째 장면이 바로 두 개의 트리거, 블랙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터져요. 첫 번째는 밸런서에서 터진 1억 달러 규모의 익스플로잇. 두 번째는 스트림 파이낸스의 9,300만 달러 운용 손실 공개. 이 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동성을 공급하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밸런서 풀에서 돈을 미친 듯이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수영장에서 갑자기 배수구를 열어버린 거네요. 물이 순식간에 쫙 빠져나가는 거죠. 맞아요. 풀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버리니까 아주 작은 매도 주문 하나에도 가격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블랙홀의 입구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상황이 이미 최악인데 이걸 더 나락으로 보낸 네 번째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번째 장면은 오라클이 부채지전 폭탄 릴레이입니다. 오라클은 블록체인의 외부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라클이 유동성이 마른 밸런서 풀의 비정상적인 가격을 이게 진짜 가격이다라고 다른 디파이 서비스들에 계속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그 잘못된 가격 정보를 받은 랜딩 프로토콜들은 담보 가치가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네 라고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담보를 강제 청산, 즉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강제 청산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럼 그 떨어진 가격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담보가 청산 기준을 넘게 되고 또 강제 청산이 일어나고. 아, 악순환이네요. 신뢰의 완전한 붕괴였겠군요. 네, 다섯 번째 장면,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과정을 겪고 나서야 투자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이 안전한 1단더짜리 예금이 아니라 외부 운용 리스크,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 복잡한 레버리지 구조 위에 세워진 아주 위험한 파생 상품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과정에서 보여준 프로젝트 팀들의 불투명성이 신뢰를 완전히 박살낸 거죠. 이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의 UST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듣는 내내 이거 UST랑 너무 비슷한데 싶었거든요. 이번 사태와 UST 붕괴는 무엇이 같고 또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공통점은 명확해요.
겉으로는 1달러라는 안정적인 가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구조의 위험성보다는 높은 수익률이라는 달콤함에 이끌렸던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이 똑같죠. 그럼 차이점은요? 구조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 즉 메커니즘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UST는 루나라는 자매 코인을 무한정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1달러를 맞추려고 했어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전부였죠. 반면에 이번 사태의 코인들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담보 방식이 알고리즘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담보 방식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알고리즘이냐 담보냐 하는 이분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번 사태는 그 담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담보로 잡은 그 자산 자체가 또 다른 레버리지 전략이나 외부 운용 리스크에 묶여있는 2종 3중의 복잡한 파생 구조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담보가 있다는 말만 믿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담보가 정확히 뭔데? 어디에 묶여 있는데? 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그 담보가 어디에 어떤 레버리지 구조로 묶여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옮겨갔어요. 이번 사태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이제 담보의 질과 구조를 직접 들여다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담보 구성 확인입니다.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문서를 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담보가 현금이나 USDC처럼 단순하고 안전한 자산인지, 아니면 이번 사태처럼 복잡한 레버리지 전략이나 다른 디파이 토큰, LP 토큰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담보 구성이 복잡할수록 숨겨진 위험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수익률이겠네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레버리지 사용 여부입니다. 우리 코인을 예치만 하면 연 수십, 수백 % 수익 보장. 이런 문구가 보이면 일단 경계부터 해야 합니다. 그 높은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그 수익 구조가 또 다른 레버리지나 위험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건 수액이 아니라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문제. 한 곳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유동성 집중도 확인입니다. 이번 사태처럼 밸런서나 커브 같은 특정 거래소에 특정 풀 하나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지 봐야 해요. 그 풀 하나가 공격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코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면 단일 실패 지점,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문제의 오라클이군요. 가격을 잘못 알려줘서 연쇄청산을 일으켰던. 네, 네 번째는 오라클 구조 확인입니다. 가격 정보를 단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가져오는지 아니면 여러 곳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출처에 의존하는 오라클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커요. 위기 상황에 오라클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등의 비상계획이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터졌을 때 프로젝트 팀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확합니다. 마지막 5번째 체크리스트는 위기 대응 계획입니다. 평소에 커뮤니티와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해요. 단순히 사과문만 올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계획이나 자산 정리 절차, 추가 담보 투입 같은 실행 가능한 비상계획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침묵하거나 출금부터 막는 프로젝트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와 패턴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 같아요. 1달러라고 쓰여 있다고 해도 다 같은 1달러가 아니라는 것.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담보의 실체,
레버리지 구조, 유동성의 함정을 반드시 꿰뚫어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당신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체크리스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